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세상에 별일이 많은데요. 이번 주 지난주에도 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하여튼 우리는 우리의 방송을 합니다. 격조 높은 팟캐스트, 오피니언 리더가 즐겨 듣는 팟캐스트. 자, 오다방 오늘 벌써 49번째입니다. 언제나처럼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나누시죠. 한상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한상희 교수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선생님이시고요. 특별히 오늘 모신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공이 헌법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농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세법 말고 헌법. 그렇죠. 네. 그 이제 사법부 해가지고 죽을 사자 써서 법을 죽이는 부. 네. 법무부 할 때 없을 문자 써가지고 법이 없는 부. 네. 그런 이야기 많이 있죠. 네, 그런 얘기도 들으셨어요? 저 교수님 혹시 목사님 아니냐? 네, 그건 또 뭐예요? 눈이 4개 목사, 안경테사로 막 가는 겁니다 이제. 거의 아재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아니 사법부도 비슷했는데. 아니 제목부터 오다방 다방이 네. 아재들이 다 가는 그럼요. 네. 아니 오늘 어떤 분들은 깜짝 놀랐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익히 예상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대통령이 직접 꺼내든 개헌론. 네. 그렇죠. 시정연설이라는 걸 하면서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일단 총평을 한번 해주시면 어떠세요, 소감이? 느닷 없고 뜬금없는 제안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대통령은 이 개헌론이라는 게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것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요. 그래놓고 느닷없이 자기가 개헌론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뭐 그 비리 사건들, 우병우라든지 최순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냐. 뭐 그 세간에 의혹됐는데요. 뭐 그런 의미에서 이 개헌론은 블랙홀이 아니고 싱크홀 같은 느낌 받았습니다. 네. 뭐 그냥 갑자기 푹 꺼져가지고 모든 걸 다 빠뜨려뜨리고 그냥 듣고 지나가는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나름 일관성은 있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개헌론이란 건 개헌 논의 자체가 블랙홀이다. 네. 그러니까 함부로 이걸 뭐 봉인을 해제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식의 입장이었는데 임기 말에 지지율도 굉장히 형편없이 떨어졌잖아요. 네. 정말 역대급으로. 그렇죠. 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다 이렇게들 분석을 했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네. 뭐 막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개헌론을 꺼내든 건 역시 블랙홀 효과 아닌가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심을 정말 그러니까 코끼리로 끌어들이는 그리고 나머지는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드는 네.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겠죠. 제일 큰 문제가 국민들의 관심이 아니고 네. 뭐 여야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권들의 관심을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민들이 입이 되어야 될 이 정치권의 사람들을 개헌론으로 그리고 권력 나눠먹기 그 논란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어떤 사회 정의라든지 또는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못 쓰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 개헌을 하자면 뭘 바꾸자는 걸까요? 5년 단임제요? 그 오늘 시정연설 때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5년 단임으로 하니까 너무 짧아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 네. 외교 정책도 일관되게 못 하겠더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 5년 단임 부분을 뭐 4년 중임으로 바꾼다든지 내각제로 바꾼다든지 뭐 그런 그 권력 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개헌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이요, 그냥 일반 시민들이 뭐 학교에서도 많은 사람들 만나시겠지만 또 헌법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그 권력 구조를 중심으로 한 개헌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나요? 뭐 그냥 워낙 논의가 많이 되다 보니까 네. 관심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 이 헌법이라는 건 국민들의 모든 생활을 다 기울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형법이나 민법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거지만 헌법은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규정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헌법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내 생활이 어떻게 바뀌고 이 생활을 수행하기 위한 나의 권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헌법 개헌을 하자고 하면서 그 논의를 권력 구조에다가 집중시키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권력 그 정치인들의 그 권력을 나눠먹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무엇을 요구할 수 있고 무엇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하지 말자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정계 복귀를 선언하면서 제7공화국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차 우리가 제6공화국에 살았던 거 맞지 이렇게 새삼 깨닫기도 됐는데 이런 얘기하고도 좀 맞물려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권력구조 개편을 매개로 한 개헌에 좀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그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찬성하는 의원이 한 19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지금요? 네. 300명 중에요? 네. 그럼 그래서 개헌은 되겠네요? 그 11명만 더 보태지면은 201명이 되면은 그러니까요. 개헌안을 의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해서 개헌에 관심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개헌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 동상이몽이죠. 네. 각자 따로 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받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손학규 씨가 정계 복귀를 하면서 7공화국을 이야기하고 개헌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대통령은 또 마치 화답하듯이 네, 그러니까요. 뭐 개헌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뭐 오비일학격이라고 하기는 좀 못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참. 근데 개헌이라는 게 워낙 그 메가톤급 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대통령이 뭐 직접 발의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발의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참고 삼아서 개헌 절차를 말씀드리면요. 헌법 128조부터 130조까지 세 개 조문에 적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개헌안의 발의는 대통령이 하거나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발의가 되면은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되고요. 국민들이 어떤 내용인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발의 안 된 안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가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그렇게 201명, 뭐 200명 이상이면 되죠. 네네. 그렇게 의결을 하면은 개헌안이 확정이 됩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확정된 안을 그렇게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찬성을 하면은 확정이 되는 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만약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무조건 다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발의가 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국회가 20일 후에 이제 적정한 날에 이제 그 개헌안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해야 되고요.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은 확정이 되는 거고 뭐 반대하면은 저지가 되는 거죠. 와, 그러면은 굉장히 센 폭탄이 터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청와대가 뭐 국회 보고 논의를 하라라고 하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은 자기가 발의할 것처럼 주도하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국회 의석을 보면은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더민주당도 마찬가지고 3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양당이. 그래서 청와대의 의지만으로는 개헌은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현재입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가 개헌의 의지가 진정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제 야당 의원들 특히 더민주당 의원들을 어떻게 보면 뭐 협상으로 이끌어내거나 또는 포섭하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야합을 하는 뭐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긴 하죠. 그 예전에 봤다가 한동안 못 봤던 의원 빼내기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근데 요즘 그런 것까지 할까요? 오히려 이제 요즘 보면 별의별 걸 다 하시던데요. 그렇죠. 어느 빼가지고 자기 당에 넣기보다는 뭐 제3지대 또는 제4지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중립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빼고 그렇게 해서 뭐 끌어들이는 그런 방법도 역시 있겠죠. 지금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개헌론을 꺼내 든 건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대선용이죠. 대선을 염두에 둔 대통령의 직접 정치행위 아닙니까? 대선 옛날에는 다 대선을 염두에 둔 건데요. 지금도 뭐 대선하고 무관하다고 하긴 어렵겠지만은 아마 생각해도 의혹 덮기 뭐 그런 수준이 먼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최순실. 뭐 최순실, 뭐 우병우 크게 두 개겠죠.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뭐 이런 얘기는 지금 사실
별로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관계는 네. 예전부터 가깝다 이 정도만 그렇죠. 나왔고요. 네. 기대하는 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 나올 거다라는 건데 실제로 기대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뭐 우리나라 검찰 조직이라는 게 정말 기도 안 차는 게 네. 이 최순실 사건만 해도 그동안 손 놓고 있다가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움직였거든. 수사를 시작하거든요. 네. 청와대 하명 수행기관.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검찰이 무슨 뭘 수사를 한다는 겁니까? 대통령의 눈치만 보면서 대통령 눈치대로 움직이는 검찰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했던 얘기만큼 수사하는 거 아닌가요? 뭐 엉뚱한 사람의 횡령 문제 뭐 이런 거. 뭐 그런 네. 정도겠죠. 네. 근데 이제 그나마도 그 최순실이 또 뭐 독일에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소환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뭐 수사가 제대로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에드벌룬만 띄우고 있고요. 네. 벌써부터 시작도 안 했는데. 네. 아니 백남기 농민, 백남기 선생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수사 안 했잖아요. 네. 검찰에서. 네. 사실 백남기 농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 권력의 본질에 관한 국민의 의혹을 제기하는 중대한 사건이거든요. 네. 우리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헌법이 존재하는 또는 대한민국은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거. 그렇죠. 그렇게 못 받고 있거든요. 그게 국가의 존재 이유죠. 가장 밑바닥의 네, 존재 네, 이유죠. 특히 이제 국민의 생명을 네. 보장하는 거. 그런데 바로 그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정말 대중환시리에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죽여버렸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국가는 잘잘못 따지기 이전에 한센민이 사라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사과해야 되고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청문회에서 나왔듯이 또는 그 전에 그 경찰청장이 밝혔듯이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또는 뭐 불법 시위 운운 하면서 이제 자기들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뭐 그 민중 총궐기가 불법 시위일 수도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분에서는 왜냐하면은 뭐 그렇죠. 뭐 버스에 끈 힘을 묶고 이런 거. 행사했으니까. 네, 네. 근데 불법 시위했다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설령 죽일 수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가 아니라 법정에서 그 형사 절차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이 경우는 그것도 아니고 적결처형이에요. 그렇죠. 전 세계가 반인도적인 조처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는 게 적결처형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뭐 또리 장군 하면서 뭐 북한에 있는 사람은 일이나 머리에 뿔난 사람 했을 때 그때 북한을 비난했던 가장 큰 뭐 이유 중에 하나가 적결처형한다는 네. 거거든요. 네. 바로 그 짓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막 진짜 설령인데 네. 혹시 뭐 백남기 선생이 뭐 총을 들고 있다거나 그렇죠. 이런 경우라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네. 지키기 위해서 네. 어쩔 수 없이 뭐 지난번에 총기 사망 사건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혹시 그에 준한 사태면 모르지만 이건 뭐 어떻게 뭐 법률이 있는 나라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겠죠. 백남기 선생 말씀을 조금 이따 하고요. 그 개헌 얘기를 좀 마무리해 보면 선생님은 지금 상황에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하여튼 총체적으로. 어쨌든 지금 헌법이 만들어진 지 지금 이제 30년이 거의 다 돼가고 네, 30년, 있거든요. 내년이면 30년이죠. 좀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현 시대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면들이 들어 있긴 합니다. 네. 특히 그 IMF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고 네. 신자유주의 틀 속에서 국민들의 생활이 상당히 피박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이제 그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이제 이런 점에서 본다면 개헌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죠. 전체적으로는 있다. 네. 그러면 뭐 개헌은 사실 국민의 선택이어야 하는데 우리 재헌 헌법도 누군가가 뭐 유준호 박사는 누군가 초안을 만들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아가지고 개헌 초안을 만들어 달라 하면 바꾸고 싶은. 그 진지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네,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청와대가 아니고 국회에서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시대적인 화두는 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보다 실질화하는 거.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 권력을 분권화하는 거. 네. 뭐 그런데요. 특히 이제 권력 분권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마치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가 분권화의 모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네. 그건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국가 권력 자체가 너무나 비대해 있어요. 네. 절대 크기가 너무 큽니다. 네네. 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들이 자유로운 공간들을
보다 더 넓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기본권이라든지 자유와 권리들을 좀 더 확장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식들 그런 것들을 먼저 보장을 하고 그 국민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틀들을 그러니까 기본권 그 헌법 2장 국민의 권리와 그렇죠. 의무로 돼 있는 기본권 조문들을 늘려야 된다. 그렇죠. 이를테면 어떤 게 들어가야 됩니까? 뭐 요즘 나와 있는 그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사드 배치 같은 경우에 너무나 이거는 국민 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에 평화권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보장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네. 뭐 이런 평화권의 개념이라든지 그걸 명문으로 넣자. 그렇죠. 네. 네. 또는 이제 안전의 권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죠. 네, 안전권도 네. 넣고. 하여튼 뭐 그리고 그런 용어도 좀 다듬어야 되겠네요. 이를테면 34조인가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같은 데 보면 저 여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여성들 듣기에는 조금 그 장애자 이런 표현도 아직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차제 더군다나 거기는 장애자도 신체 장애자라고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신체 장애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시대 상황에 맞게 그렇죠. 87년 수준이니까 그것도 좀 용어도 다듬어야 되고 기본권 조항들을 그러니까 좀 이제 풍부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평화권, 안전권 들어와야 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장시키는 만큼 국가 권력은 줄어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의 그 권한 배분을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중앙 권력이 너무나 강하죠. 맞아요. 저 이재명 시장 만났을 때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도대체 아무것도 못하게 했는데 이게 무슨 지방자치냐. 사실 지방자치 이름만 지방자치죠. 뭐. 이제 그걸 지방 분권 체제로 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이 법률적인 수준의 조례를 만들 수도 있어야 되고요. 자기 재정 문제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인구 5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강원도가 도지사 따로 시의회 따로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뭐 그냥 시의회가 그 행정 역할을 다 하는 그런 구도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걸 자주조직권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한테 부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중앙 권력을 지방에 넘겨주고 하면은 중앙 권력이 또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 연후에 그 남아있는 조그마한 국가 권력, 중앙 권력을 내각제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제로 할 것인지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 권력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이런 것도 좀 정돈해 놓고 시대에 맞게 그 다음에 남는 소위 중앙 권력에 대한 권력을 어떻게 나눌 건가 배분할 건가 집중시킬 건가 이원 집정부제냐 내각제냐 대통령 임기를 달리하는 뭐 중임제냐 이렇게 가야 된다. 정리가 확 되네요. 그럼 지방분권에서 이를테면 자치경찰 같은 거는 그런 건 헌법의 사항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경찰 이렇게 두 글자를 사실 헌법 사항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절실하게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면 됩니다. 이제 자치경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그 국가경찰 체제지 않습니까? 국가가 경찰 권력을 다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뭐 다른 나라에 유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에 대해서 주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헌법에다가 그냥 여태까지 국가경찰을 했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자치경찰로 간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한 챕터에다가 뭐 교육, 뭐 쉼표, 경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권한들은 뭐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라는 조문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그 분권의 체제라는 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의 뭐 하나의 에토스라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주 중요한 그 의제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분권형 제7공화국 진짜 민주주의를 물론 뭐 100% 실현하는 건 어렵겠지만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7공화국 헌법 개정은 대통령이 발의하면 안 되겠네요. 그 과정 자체가 분권화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일랜드나 또는 뉴질랜드에서 했던 국민들의 그 합의에 의한 헌법 개정 뭐 이런 절차들이 논의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헌법 개정안이 어떤 뭐 대통령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정치 엘리트들이 그 이제 만들어내면 거의 대부분 여태까지 우리 헌법이 그랬듯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국민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니까 국민들이 토론하고 국민들의 안을 만들고
그리고 또 국민 그 이제 뭐 경상도 지역에서 만든 개정안과 호남 지역에서 만든 개정안이 다를 수 있다면은 다르다면 그들이 협의해서 합의된 안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국민의 헌법안을 만드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사실상 뭐 어렵다 하더라도 뭐 어려운 작업인 건 네, 분명합니다. 그렇죠. 네. 뭐 어려워서 불가능하다면은 적어도 헌법 개정의 과정들은 그렇게 해도 안 하더라도 국민들과 협의하는 가운데서 계속 국민들한테 질문하고 이런 건 어떨까요? 저런 건 어떨까요? 네.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에서 헌법 개정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예전에 있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네. 약간 대본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쯤 네. 국민과의 대화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요즘 대통령들은 전혀 안 하던데. 그 이명박 대통령도 라디오에서 조금 하는 척했죠. 네네. 그리고 혼자 라디오 뭐 네, 자기가 네. 루즈벨트 흉내내면서 혼자 했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뭐 안 되실 분이니까 뭐 기대도 안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거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하여튼 개헌은 언젠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언제쯤 개헌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정치 그 구도상 그러니까 세월호 백남기 사건 그리고 우병우 최순실 사건 이런 그러니까 정치 과정을 왜곡시키는 사건들이 지금 속출해 왔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정리되고 난 다음에 네. 그래서 개헌을 주도하는 그런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쌓이는 다음 아. 그 다음에 개헌을 보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박근혜 정권 때는 아니네요. 뭐 일 수도 있죠. 그 뭐 황골 탈퇴를 한다든지 그렇죠. 뭐 가능성은 늘 열려 있으니까. 네. 저는 그 시정연설 때 개헌안을 이야기했다 그러길래 개헌을 이야기했다 그러길래 아 저런 방식으로 사퇴를 하려고 그러구나. 아, 원래 헌법 개정되면은 네, 임기를 바꿔야 되거든요. 사표를 안 내고 저런 식으로 사퇴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착각을 0.1초 정도 해봤습니다. 네, 0.1초여서 다행입니다. 아이고. 네. 하여튼 개헌은 필요하고 개헌 논의 과정 자체가 좀 민주화 분권화돼야 그렇죠. 된다. 네. 그러지 않으면 또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국민의 네. 삶과 유리된 최고의 규범. 지금도 헌법 조문이나 헌법 조문에 대한 이해랄까요? 헌법 교육이랄까 이런 게 국가적으로 좀 취약한 상태죠. 사실은 그렇죠. 네. 이 문제가 뭐 헌법 조문을 뭐 읽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헌법에 담겨 있는 정신이라든지 또는 우리 헌법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이라든지 특히 87 헌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라는 게 최대의 화두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정치 현실이나 생활 현실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국민들 사이의 이해와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보면은 특히 정치권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헌법 의식이라든지 헌법 감정, 정의 감정 이런 것들을 너무나 심하게 왜곡시켜 왔습니다. 이를테면요? 뭐 간단하죠. 그러니까 국회가 법률을 만들었는데 정부가 시행령을 엉터리로 만들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네. 않습니까? 쫓겨났죠. 네, 여당 원내대표가. 네. 그래서 국회법 개정을 만들어 놨더니만은 이상한 소리 하면서 그냥 원내대표 쫓아내고 또 국기문란 그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 생각으로는 내가 아는 헌법이 저거였는데 왜 저렇게 흘러가나 하다 보면은 같이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우리 헌법의 문제는 헌법 조문의 문제도 아니고 헌법 해석의 문제도 아니고요. 네. 헌법 실천의 문제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 헌법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을 하고 필요하면은 헌법을 끄집어내고 또 자기한테 불리하면은 완전히 헌법을 무시해버리는 뭐 이런 체제를 가는 게 문제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국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그야말로 향유하기 누리기 위해서는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일선에 저는 이제 인권교육을 좀 다닐 때 일반 시민들을 정말 만나요. 동네 사람들 말고. 그런데 정말 처음 조문 같은 거 이제 뭐 32조 근로의 권리나 3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 처음 들었다고 다들 그러시고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그렇고 젊은 분들도 뭐 거의 다르지 않고 그렇죠. 이거 국가가 사실 가장 기본적이어야 될 헌법 교육을 촉진하지 않은 까닭이죠. 네, 그렇죠.
헐리우드 영화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뭐 보면은 재밌어요. 우선은 그 네. 다리 위의 스파인가 하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서 대화 장면이 그겁니다. 미국은 엄청나게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는 사회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미국이라는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거는 그 힘은 헌법에서 나온다. 아. 왜냐하면 헌법이 모두가 동의하는 그 영화 장면의 하나 대사예요. 예. 근데 그게 무슨 학술 회의나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예를 예, 들어서 예. 펍에서 맥주 마시는 예. 식으로 하는 얘기가 사실 펍에서 맥주 마시면서 예. 스파이를 꼬드기는 그거였는데요. 진짜 술 마시면서 하는 예, 얘기네요. 예. 흔히 하는 얘기라는 거죠. 예. 맞아요.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 헌법 조문을 가지고 뭐 수정헌법 몇 조 이런 얘기하는 대목이 그렇죠. 곧잘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뭐 대한민국이 단일 민족이고 단일 문화고 이거는 신화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허구거든요. 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들을 하나의 질서로 묶어주는 거는 헌법입니다. 네. 바로 그 때문에 헌법에 대한 교육은 정말 유치원 때부터 또는 그 이전부터 시켜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자기 생활의 기본적인 틀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그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 중에 법과 사회라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네. 그게 헌법이 없어요. 아니 법 중에 법인데요. 헌법을 다루는 데가 정치학 부분에 있습니다. 아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어떠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상대방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네. 일종의 사회 윤리고 사회 질서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그런 것들을 몸으로 그 한번 행동해보는 그런 경험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곡된 헌정사의 영향도 크잖아요. 네. 헌법 개정이라는 게 매번 뭐 한 번 해먹을래, 두 번 해먹을래, 세 번 할래, 네. 아니면 죽을 때까지 할래. 네. 유신헌법 죽을 때까지 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숫자 계산 어떻게 할래, 4, 4, 5, 2. 뭐 이런 것들만 있어서 국민들 인식 속에 헌법이란 거는 다 빼고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통치 구조만을 의미한다라는 오해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또 교육도 안 되고 네. 좀 그 문제네요. 통치 구조만 그 이제 의미한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조차도 또 왜곡을 하잖아요. 아, 예를 들자면은 이제 우리 헌법에 보면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했거든요. 네, 행정권 행사하는 주체는 정부입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다 해먹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여튼 이야기하려면 부추기 네, 맞아요. 국무회의 같은 경우도 네. 그 이름이 회의인데 네. 회의하는 걸 못 봤어요 요새. 아니 이제 국무회의도요. 거기에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국무위원인 장관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이 모두는 동등자입니다. 네, 동등한 평등한 회의 구성원자 네. 구성인자거든요. 근데 보면은 물론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면은 대통령은 원고 읽고 네. 나머지는 받아 적고 받아줬고요. 네.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는 게 북한 같아요, 북한. 아니 네. 읽고 받아 적을 것 같으면은 그 수첩을 복사해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연설문을. 네. 그렇죠. 네. 그 참 일일이 그 아날로그식으로 그냥 받아 적고 그러고 있어요. 정말 웃긴데요. 아니 그 이런 말씀 드려도 네.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면 편집하시고요. 그 국무위원장에 헌법학자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헌법학자도 보니까 예? 받아 적고 있대요. 옛날 동료. 네. 그분은 지금 국회 가셨죠. 네. 네. 아이고 좋은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요즘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감정적인 얘기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곧잘 하더라고요. SNS에서도 그렇고 이제 기성 언론이 그걸 보도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쎄 탄핵이라는 얘기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한 번 있었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 그렇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됐을 때의 상황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번 탄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헌법 네. 조문이 딱 이거죠.  嗯 네. 嗯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을 때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을 때죠. 네. 哦 네.
그 현실적으로 탄핵이 불가능해서 논의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마 아니면 후자가 더 큰 것 같아요.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저번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 발의하고 소추했다가 역풍이 불었죠. 네, 역풍 네. 때문에 이제 총선에서 그 좀 피해를 보니까 이제 또 그럴지 모른다 해서 조심하고 있는 그런 네. 느낌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검찰 권력의 문제이기도 네. 한데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6개월 동안 선거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가기 전 단계에서 함부로 떠들어댔다가는 또 한 방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뭐 급난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6개월 공소시효는 어떻게 보세요? 긴 건가요? 짧은 건가요? 적당한 거요? 아니면 시효를 없애야 되나요? 아니요, 뭐 선거의 경우에는 빨리 그 그렇죠. 정치 주권, 공방을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정리하는 게 네. 좋죠. 네. 다만 문제는 그 선거법을 집행하는 그런 그 검찰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의 문제에서 아, 네. 거기다가 우리 선거법이 또 너무 하지 말라는 것만 많아요. 네. 전시대적인 맞습니다. 거죠. 네. 그 어쨌든 19대 총선 때 보니까 네. 여야 14대 14 현역 의원을 네. 이렇게 기소했다가 네. 숫자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 맞춘 것 같아요. 네. 20대는 그걸 벗어나서 여당 11명, 야당 22명. 22명. 네. 네. 아주 그냥 정말 검찰이 멋있게 네. 어.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여당은 보여주죠. 하나고 야당은 두 개니까 뭐 네. 1대 2가 맞을지 모르죠. 아, 네. 근데 이제 탄핵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요. 네. 사실은 탄핵이라는 거는 어떤 불법 위법 행위가 있으면 직무상 위법 행위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네. 이제 그러다 보면 국정에 큰 차질 오는 건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는 있죠. 다만 이제 탄핵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회가 대통령이나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만 한다면은 사실상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이 잘못한 점이 있다든지 행정부가 잘못한 점이 있으면 국회가 제대로 찍어내고 그렇죠. 비판하고 네. 필요하다면 청문회도 열고 네. 그래서 예산도 국민들한테, 깎고 이러면서 네.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네, 되죠. 다 밝혀주고 뭐그 여차여차하고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렇게 판단해봐라. 네. 그렇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국회 자체가 이거 거의 죽어버린 그런 뭐 기능을 하지 못하는 아니 존재가 그건 되다 보니까 19대 때는 숫자가 부족해서 그렇대지만 네. 지금은 정말 여소야대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네.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국민들 입에서 탄핵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그 야당이 좀 더 좀 그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뭐 국민들의 그 갑갑함, 안타까움을 풀어주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크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아니 여소야대를 만들어줬는데도 답답한 걸 못 풀어주면 앞으로 뭘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글쎄요. 뭐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면 또 똑같은 일을 할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가끔씩 꺼내는 것 중에 하나가 건국절 논란이잖아요. 네. 그 한상희 교수님은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됐다고 보십니까? 둘 중에 하나. 1919년, 1948년. 이 OX 문제. 네. 아니 지금 아니, 둘 말고는 다른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 48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제일 큰 허점이랄까요? 네. 뭐냐면은 그렇다면 북한의 존재는 뭐냐는 거죠. 네. 또는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있는 두 개의 그 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대안이 없는 거죠. 네. 사실 19년에 우리나라가 건국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한반도는 하나의 국가입니다. 네. 다만 어떤 역사적인 걸로 인해서 하나의 국가와 다른 반정부가 있든지 또는 두 개의 체제가 있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이 옛날에 하던 가능하죠. 말대로 계례가 있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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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48년에 이제 건국이 됐다면 그 이전은 무주공간이었거든요. 네. 무주공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깃밟고 없는 사람이 임자잖아요. 네. 그러면 3파선을 끊어놓고 남한은 48년에 깃발 꼽았고 북한은 또 따로 꼽았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별도의 국가다라는 결론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네. 이거는 그 우리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이 한반도에 있는 그런 우리나라라는 개념 또는 우리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일거에 부정해버리는 거거든요. 일단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3조죠. 예. 이거로 정리가 된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그 법을 그 전문을 만들 때도 설랑설레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약간 뭐 문학적 표현이고 상상력이고 실효성은 없지만 북진통이라는 개념을 네, 깔고 그러나 있었거든요. 이제 정신은 이제 한반도적 단일 국가에 네, 네. 대한 평화 통일에 대한 지향 네. 그리고 뭐 전문에도 그런 거 나오는 네. 거고요. 그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면요. 한 나라가 만들어질 때는 두 가지 단계로 거치죠. 네, 국가를 건설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이제 네이션 빌딩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부를 구성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스테이트 빌딩이거든요. 네. 지금 건국주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 두 개 개념을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건국과 정부 네. 수립. 네, 대한제국이 끝이 나고 그 영토와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하나의 그래도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다, 국가다라고 네, 선언했던 이게 이제 국가 형성이거든요. 네, 그 작업은 19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9년에 이제 그 뭡니까 망명정부가 정부를 만들었고, 네. 그는 망명정부 나름의 정부죠. 네, 그렇게 해서 헌법을 만들고 해서 영위를 해오다가 해방이 되고 미군정이 들어서고 48년에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 19년에 만든 국가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네.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 형성은 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이고 정부는 19년에 만들어졌던 정부를 48년에 새로 바꿨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서 그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 임시헌장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네. 그게 고스란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온다고 봐도 그렇죠. 되는 거죠. 네, 네. 국호와 네. 그다음에 정책, 국가 체제 자체가. 네. 네. 사실 그 민주국가에서는 보통 헌법이 보면은요. 네. 제1조가 국가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국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네. 보통 제1조는 국민은 어떤 권리를 가진다. 네, 네. 국민은 독일, 네, 뭐, 독일이 예, 그렇죠. 뭐 국민의 존엄을 네. 보장해야 네, 된다. 네. 뭐 이런 규정들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헌법 개정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일부에서는 1조를 바꿔보자. 아, 네. 그런 식으로 바꾸자 하는데 네. 그에 대한 그러면 10조가 1조로 들어가야 그렇죠. 되겠네요. 네. 네. 그 이제 그에 대한 반대론이 아주 뚜렷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헌법 제1조는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헌정사의 상징이다. 네, 네, 네. 그 이제 19년 그 헌장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라는 네. 규정 여기 지금까지 살아 있는 네, 거거든요. 네. 이 전통을 왜 바꾸려고 하느냐? 아. 그게 별로 그렇게 뚜렷한 반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만큼 그렇죠. 제1조1항은 상징성을 가지고 맞아요. 있고요. 저 어느 집안에도 다 족보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도 한국에선 그런 표현을 많이 안 쓰는데 사실 건국의 어버이들이 계셨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3.1혁명 직후에. 네, 네.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삶들이 정말 기가 막힌 분. 나중에 그렇죠. 뭐 변절하신 분도 계시지만 우당 이회영 선생이나 이런 분들 네. 순국하신 분들도 많고 그렇죠. 뭐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시작했던 거니까 상당한 무게를 갖네요. 네. 또 100년의 역사가 있으니까. 사실 그 역사라는 게 특히 헌정사라는 네. 게 이 건국절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성들이 나오거든요. 네, 네. 독립국가라는 자치국가라는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라는 네. 그런 그 어떤 가치 최고 가치죠. 뭐 이런 것들이 이미 19년 전에 100년 전에 형성이 되어 왔던 거 네. 이걸 그대로 이어받겠다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칼로 무자르듯이 잘라가지고 지금부터 그 대한민국이 그전에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몰역사적인 운동이죠. 네. 건국의 어버이들 그러니까 상해에 모였던 그 분들이 지금의 헌정 질서를 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한숨. 네. 아마 이럴 거예요. 한숨. 이러려고 우리가 네, 풍찬노숙하고 네. 먹을 거 안 먹고 자기 재산 털어가면서 목숨 바쳐 싸운 건 아닌데. 자, 아까 그 백남기 선생 그 사건 말씀 잠깐 하다 말았는데요. 토요일 날 했던 그것이 알고 싶다는 보셨죠? 네. 네. 거기 우리 한상희 교수님 얼굴이 자주 나와가지고 강신명 뒤에. 네. 아니 그래 계속 나오다가 또 맨 마지막에 인터뷰 장면까지 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사실 그 공청회 때 네. 강신명 전 청문회 때 국회. 청문회에서 네. 이제 그 전 총장 바로 뒷자리에 네, 앉았었거든요. 네. 거기 앉아가지고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바로 뒤통수니까
손이 그냥 그저 올라가는 거 그저 아이고 막았어요. 한 대 때리고 싶으셨구나. 좀 용기가 조금만 더 있었더라도. 그 바로 체포되시겠네요. 그러면요. 네. 아니 그건 지금 그 문제가 뭐냐면 참 거기서 정말 인간적인 비애를 느꼈던 게 강신명 씨요. 네. 네. 그분이 앉아 있는 자리 1m 안에 유족 2분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따님하고 네, 부인이 부인하고. 있었죠. 네. 뭐 직무를 하다가 자기 이야기대로 뭐 불법 집회를 했거나 또는 직무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사건 네. 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자기의 지휘권 안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적어도 인간적인 어떠한 그 감정 표현은 있어야죠. 그럼 눈도 한 번도 안 맞췄어요. 그 자리로 들어오면서 유족은 네. 인사도 안 했고요. 그럼요. 인사 안 한 정도가 아니라 눈도 안 마주쳤어요. 나쁜 놈이네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싶었어요. 사실 그 제가 다른 거 다 떠나서 네. 교수님 말씀대로 아니 그때는 돌아가기 전이지만 네. 하여튼 생명의 경각에 달린 그렇죠. 피해자의 가족들이 네. 있는데 아니 그냥 그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손잡고 뭐 아니면 아니면 굳이 그 뭐 텔레비에 찍히는 그 카메라에 찍히는 거 그것도 필요 없죠. 그냥 그것도- 눈길이라도 목이라도 그렇죠. 이렇게 숙이거나 아이고 네. 참 이거 이런 데서 뵈서 송구합니다 이러면 그거는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게 진짜 건방지네. 강신명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네. 그로 표현되는 우리 경찰 조직의 전체의 문제고요. 네. 또는 경찰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의 문제예요. 네. 제가 헌법 개정하기 전에 이 문제 그 뭡니까 백남기 그 선생 사건을 정리해야 된다는 이유도 바로 그거겠죠. 네. 대한민국 국가의 본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죠. 국가가 한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는지 네. 이런 것들이 정리돼야만 그때 그 이후에 정부 형태를 어떻게 하고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하고 이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기본을 확인하지 못하고 네. 기본도 부인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제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최소한의 윤리조차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상태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헌법 개정을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맞아요. 그래서 만들려는 나라가 도대체 뭐냐라고 네. 물을 수밖에 없죠. 참. 근데 그 청문회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요. 뭐 방송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강신명 씨는 굉장히 일관된 모습이더라고요. 네. 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네. 안 나올 정도로 거기서 뭐 인간적인 비애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느끼셨을 텐데. 그렇죠. 사실 이제 제가 그 전에 경찰 인권위원회였거든요. 네, 그러셨죠. 언제 그만두셨잖아요. 그 이제 백남기 농민 사건 나고 작년에 11월에. 네. 그러고 나서 경찰청이 사과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사표를 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똑같은 이야기죠. 네. 어쨌든 한 사람의 생명이 다치게 되면은 네. 그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라도 최소한 국가라면은 유감 표명은 했어야죠, 당연히. 네. 그 뭐 잘잘못 따지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 뭐 자기 정당화에만 정신이 없고 저런 경찰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다 그렇죠. 보니까 자문기구지만 네. 좀 그 더 이상 있는 거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그 덕에 라디오 인터뷰 많이 했어요. 네. 그 2005년에 그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혹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좀 챙겨 보시고요. 전용철 홍덕표 농민이었거든요. 네. 당시에 네. 농민 대회 때 그 일빵빵이라고 그래서 그 서울 경찰청 기동단에서도 가장 실력 그렇죠. 좋은 키 180 이상 되는 사람들로만 중대를 구성한 이 전투 부대가 막 밀고 들어오면서 그 진술이 나오더라고요. 네. 공격하라고 그랬다. 진압이나 뭐 해산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2명의 농민이 사망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몇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백남기 선생 사건 때는 워낙 많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찍었더라고요. 네. 지금 경찰만 하나도 안 찍었다는 거고 네. 민간 쪽은 많이 찍었어요. 경찰은 찍어놓고도 지금 없다는 아, 거죠. 그러니까 네. 상황 보고서 없다는데 상황 보고서는요. 그 진짜 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안 한 빤한 거짓말을 하고 저 그게 없다면 그는 경찰 조직이 아니죠. 경찰관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자괴감을 느낀다. 네. 거짓말을 해도 좀 비슷한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야지. 하거나 뭐 밝힐 수 없다거나 뭐 다른 얘기를 해야지. 하여튼
근데 그때는 두 분이 돌아가셨고 그때는 방패였던 거 네. 추정이 되고 그런데 사실은 처음 상황에서는 사인에 대해서 좀 불분명했습니다. 잘 몰랐고. 근데 우리가 그랬죠. 만난 사진은 쓰러져서 이제 구호되는 엎혀져 네. 가는 사진만 있었고 그렇다면 지금에 비해서 그때는 뭐 지금 부검한다 이런 얘기도 네. 하는 논란이 훨씬 많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허준영 씨였죠. 경찰청장 그만뒀고 네.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국가 역할에 대해서 네. 공권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분명히 그렇죠. 짚었습니다. 네. 2015년 말이었죠. 12월. 2005년. 2005년. 네. 네. 와, 그런 거 비하면 지금은 모두가 다 봤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뒷배가 되어주는 거죠. 그냥. 그렇죠. 예. 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물리력, 특히 물리력 가지고 이제 있으면. 국가라는 거는 그 폭력을 독점하는 네, 그 네. 주체가 되다 보니까 뭐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그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어떤 뒤처리 같은 것들이 적법하게 그리고 좀 그 뭐라 그러나 정당하게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국가적인 조치가 없어요. 네.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조사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뭐 사과 표명하는 것도 아니고 유감 표명도 안 하고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사건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 그 빼앗기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세월호 그 사건 동안에 대한민국 없었거든요. 네. 메르스 사태 났을 때도 대한민국은 없었죠. 아, 그렇죠. 마찬가지로 뭐 큰 덩어리의 사건들 떠올려 보면 네. 가습기로 어린애들 네. 죽어가고 사람들 애꿎은 희생 당할 때도 그렇죠. 국가는 없었죠. 국가 없어요. 맞아요. 최순실 사건 국가 없어요. 아, 그건 진짜 국가 없는 거죠. 완전히 그냥 네. 개인이 자기 욕심으로 자기 그냥 왕국 네. 뭐, 네. 그럼 도대체 이 대한민국은 뭐 하는 존재냐? 어디에 있느냐? 그렇다면 국민들이 국가에게 당연히 이 국가와 관계에서 당연히 짊어지고 있는 의무들 있지 않습니까? 네. 세금 내고 군대 가는 그렇죠. 것. 네. 그것도 사실은 의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거죠. 국가는 나한테 해주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나는 세금만 내고 군대 가서 고생만 하고.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는 그 이제 뭐 이런 말씀드리면 어쩔 줄 몰라도 법사에게서는 항상 떠올리는 질문인데요. 네. 조폭하고 국가는 뭐가 다르냐는 질문이죠. 네. 사실 그 뭐 그 답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큰 차이는 윤리성이고 가치고 그 이제 정당성이죠. 네. 근데 사실 조폭은 그 뭐 옛날에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조폭은 시장 질서를 잡아줬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그냥 자판 끊는 배정해주고 거를 예. 보호비 뭐 보호한다 그렇죠. 이런 네. 개념을 썼어요. 맞아요. 최소한 보호는 해줬어요. 네, 어쨌든. 네, 네. 예. 네, 돈 내면. 네. 예. 네. 자판하고 자판하고 자리 싸움 하면은 네. 조폭이 와서 정리해줬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장사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국가랑 비슷하네요. 네. 근데 대한민국 국가는 그 역할도 안 하는 거예요. 아, 질서도 네. 맞아요. 네. 그럼 왜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애국을 해야 되고 충성을 바쳐야 되는지 네. 이게 그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떠오르는 그래서 거죠. 뭐 그 여러 통계들이 있는데 OECD에서 물어보니까 어린이 청소년 18세 미만에게 물어보니까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은 나라 1등을 대한민국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되게 서글픈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답한 친구들이 전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고 여기가 고향이고 자기 엄마 아빠가 다 한국 사람일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먹어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조국이어서 이제 생기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가장 많다는 건 대한민국이 하여튼 70년 됐든 100년 됐든지 간에 지금 받아든 성적표가 형편없다 이런 건데요. 와, 이거 하여튼 숙제는 많은데 풀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아니 저는 요새 정권 교체가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막 우라통도 터지고 정말 옛날 같았으면 길거리 열대 번 나갔을 텐데 그래도 지금 잘 준비해서 내년 대선을 잘하자라는 분들이 또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권 교체도 해야 되는데 그것만이 답인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간에 우리 헌법학자시고 또 실천적 법학자시고 지식인인 우리 한상희 교수님께서는 이 답답한 국면
아니 저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래도 좀 더더욱 그 말씀해주세요. 안타까운 게요. 우리나라만의 현실도 아닌 것 같은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브렉시트라든지 미국의 트럼프 현상이라든지 네네. 어떻게 보면 막 가는 거 아닙니까? 막 가죠. 네. 근데 이제 그 막 가는 것들을 받쳐주는 게 사회에서 소외돼 받은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모든 그 사회 경제적인 문제점들을 이제 난민이나 이주민이나 이런 사람한테 덮어 씌워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네, 박해하고 히스패닉도 자기들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는 합법적 히스패닉, 그리고. 뒤에 올 애들은 불법 네. 뭐 이런 식으로 장벽 치자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사회를 네. 막 쪼개고 나누고 해서 네. 배척하고 네. 이제 그걸 배척하는 걸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대해서는 어떤 개혁의 의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네. 이제 그런 게 문제인데 그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아. 들어서 참 안타깝긴 합니다. 네. 근데 미국은 재밌는 게 트럼프라는 정말 역대급 막강 후보도 있지만 민주당만 하더라도 그 전에 버니 샌더스를 네. 통해서 상당히 개혁적인 바람들이 불었고 또 그렇죠. 집결됐고 샌더스가 여러 가지 뭐 나이라든지 또 세력 이런 데가 아니었다면 뭐 어쩌면 그렇죠. 사실 네. 좀만 젊고 좀만 어필했으면 될 수도 있었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선전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진짜 우리가 바라는 선거 있잖아요. 가치 중심적이고 구체적인 얘기, 뭐 인신공격하고 서로 뭐 추잡하다고 얘기하는 거 말고 정말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선거에 대해서 샌더스 상당히 보여줬고,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만 하더라도 굉장히 절망적인 모습도 있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모습도 한편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트럼프도 엉망인데 심판 받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리고 선거 불복하고 뭐 이러고 그냥 깽판 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래서 균형을 그래도 잡아가는, 뭐 마음에 안 들어도 클린턴이 차악이다 이러면서 가는 모습이 있는데 한국은 미국만 못한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는. 네. 트럼프를 예를 들자면은 사실 지금은 이제 워낙 그때 스캔들이 터지고 네, 하면서 네, 엉망이 네. 돼버리지만은 그래도 그 지지율이 30% 40%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거든요. 지금 그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지지율이 26%로 떨어졌다 하지만은 저 TK 지역에 가면 40% 아직도 네. 굳건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제 분명히 우리 시대는 지금 변화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 거는 분명합니다. 네네. 그럼 이제 이 변화의 동력들을 누군가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사회가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사회 집단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하는 집단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서로가 협의를 하지 못하고 합의를 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로 가버리면 골치가 아픈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이제 그런 쪽으로 그 가고 있는 조짐이 보이길래 이제 정말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네. 좀 뭐 어떻게 딱 부러지는 해결 방안은 뭐 있기는 힘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우선 정치권에서 좀 이런 현실들을 인식하고 뭔가 좀 태도를 바꿔야 나갈 필요가 우선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뭐 시민단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시민단체. 네. 네. 이미 우리 국민들은 그러니까 무엇이 바람직하고 무엇이 정의인지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그 밥 먹을 때 식당의 옆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 딱딱 알아요. 네. 아니 그러고 사실 저는 헌법을 전공하지만은 네. 앞으로 먹고 살 길이 걱정해요. 아.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웬만한 헌법 문제는 또 다 알아요. 탄핵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전 세계 70억 인구가 거의 모르는 위헌정당 해산제도까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뭐 그런 정도니까 좀 그런데요. 어쨌든 그런 국민들을 하나를 그러니까 어떤 개혁이라든지 사회 변화라든지 발전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네. 뭐 그걸 이야기하자면은 헬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네. 그 헬의 가장 큰 결여점은 지도력인 것 같아요. 그냥 특히 그 뭐 야당이나 이 뭔가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또는 뭐 좀 더 건설적인 대안을 내놔야 되는 그 주체들이 아직도 그 자기 몫을 못 하고 있는 뭐 그런 현실이 제일 안타깝죠. 그 권위주의는 문제지만 권위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흔히 하는데 사실 시민사회도 그 예전에는 뭐 권위 있는 원로랄까 뭐 이런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저 뭐 어렸을 때지만 그 고대 총장했던 김준엽 선생 같은 경우에 뭐 전두환이 아무리 포갑적이어도 총장으로서의 원칙 그렇죠. 또 품격을 지키고
그래서 고대 다니는 친구들 보면 김준엽 선생에 대해서 뭐 총장 이렇게 안 부르고 깍듯이 님자를 이렇게 붙이는 네. 애들도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약간 보통 총장은 에이씨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야 그런 권위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 뭐 명동 성당에 김수환 추경이 했다는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경찰 들어오면 맨 앞에 나 있고 뭐 그다음에 그렇죠. 신부들 있고 다 밟고 가면 학생들 잡아갈 거다. 뭐 이런 어른의 모습도 사실은 요새는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게 이제 원칙이 살아있는 사회거든요. 그렇죠. 네. 뭐 안 되는 건 안 그렇죠. 돼. 네. 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는 건 안 돼야 네. 되죠. 그런데 이번 뭐 이대 총장 사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지성의 영역에서부터 그게 무너지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대학이라는 게 뭐 이화여대는 요즘 대학생들 배지 안 달고 다니잖아요. 옛날에 배지는 대부분 방패 모양입니다. 아. 물론 이화여대는 성 모양으로 돼 있어서 네. 방패와 좀 관계없이 네. 돼 있었긴 합니다만은 이 방패로 있는 게 뭐냐면은 대학의 자치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네. 외부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네, 지켜내겠다. 자본이든 정치 권력이든 네, 그렇죠. 대학 독립, 네. 대학 자주 이제 그럼으로써 원칙과 어떤 그 기본적인 틀을 지켜나가는 네. 최후의 보루였었는데 요즘은 대학이 오히려 앞장서서 그런 걸 맞아요, 무너뜨리고 있는 맞아요. 그런 네. 좀 그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그러니까 있죠. 진짜 멋있는 총장님 이런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별로. 그래서 좀 어디 요즘 좀 찾아보면 그래요. 어디 계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네, 그런 모습의 총장이라든지. 혹시 참고 삼아서 네. 저희 학교 총장님은 그래도 괜찮을 아 그렇습니까? 네. 거예요. 네. 아이고. 네,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지만 네. 다행입니다. 네, 아부도 가끔 해야 됩니다. 네, 그럼요. 네. 식구인데요. 동료 교수인데. 그런데 그런 원로가 안 계시고 그런 정말 멋있는 원칙적인 분들이 안 계시다 하더라도 한상인 교수님 말씀은 시민단체나 이런 걸 네. 통해서 새로운 지도력을 만들어내야 네. 된다. 사실 그 옛날의 지도력은 그 원로들의 개인 능력으로 맞아요. 개인의 개인 가치관으로 능력이죠. 이제 이끌어 나가는 것이었지만 네. 지금의 지도력은 다르죠. 아,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그 생각들을 촉발시키고 흔히 했던 집단지성 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 그 합의들을 이끌어내고 네. 그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행동으로 나서는 네. 이제 그게 지금 요구되는 지도력이고 네. 지금의 시민단체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김준엽, 함석헌 이런 지도자가 아니라 네. 이제는 필요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인권연대, 참여연대 네. 같은 그런 집단지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네. 그리고 그것을 외부적인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조직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죠. 지금 열심히 하시는 단체가 참여연대시죠? 네. 참여연대에서 무슨 책임을 맡고 계셔요? 아니요, 뭐 그냥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입니다. 실행위원. 그 전까지는 운영위원장을 했었는데 네. 사실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미안하긴 한데요. 아, 저는 그냥 같이 어울리면서 네. 뭐 머리 조금 보태고 네. 몸 조금 보태는 네, 아니, 그런 그리고 역할이 좋은 것 저기 같아요. 저 참여연대 팟캐스트에 고정 출연하시고 우리 네. 안진걸 선생하고 같이 그 정태희 참파십니다. 좀 네, 같이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파 재밌습니다. 네, 제가 저 김은희 씨 나온 거 몇 번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근데 참 저는 시그널 작가. 네, 네. 그 작가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었는데 네. 그분 올 때마다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안 참석을 맞았군요. 못했어요. 네. 사인도 받아야 되는데. 네. 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암흑의 시절에는 정말 훌륭한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 원로들이 실제로 계셨다. 네. 그러나 그거는 어떤 면에서 그분들의 개인 능력으로 돌파한 그렇죠. 거고 네. 개인의 양심, 뭐 종교적 양심, 원칙, 사상 뭐 이런 거로 돌파한 거고. 그러나 지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분들이 출연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지도력들을 만들어 나가자. 아, 정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참여연대 회원 가입하시는 겁니다. 아니, 진짜로 이게 돈 10,000원의 문제, 5,000원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민들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그 지도력을 제대로 가질 수 있느냐 아닌가를 갈라버리거든요. 뭐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지만 열심히 하는 단체들 많습니다. 그리고 가능성 있는 단체들도 많고 그러니까 회원 가입으로 참여해 주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또 제2, 제3의 행동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고 단체들이 요새는 부지런해서 많이 알려주잖아요. 네, 뭐 있다. 그렇죠. 이거 네. 같이 하자. 이거 같이 하자 하니까 조건이 맞으시면 함께 실천도 하실 수 있고 지혜도 모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제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뭐 SNS 같은 데서 좋아요 한번 누르고 아, 그럼요. 좋아요. 같이 네. 읽고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는 거. 네. 뭐 거기서부터 우리 행동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누르기가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시간이 이렇게 네.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막 바쁘게 지내면 지나가기도 하는데 아니 보면서 이 좋아요 네. 누르는 걸 까먹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해야 되고 맞아요. 기사에 댓글 달고 좋아요 하나씩 누르는 것만 하더라도 시민들이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한 아주 중요한 네. 실천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즘은 뭐 빅데이터가 하나의 중요한 정책 도구가 돼 네. 있거든요. 네. 우리가 SNS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뭐 이메일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그 온라인상을 통해서 어떤 그 정치 문제나 정의, 윤리, 가치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그게 빅데이터에 집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어떤 정권에 대한 권력에 대한 압박이 되죠.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은 네. 민주주의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 최순실만 얘기한다. 그렇죠. 네. 뭐 우병우 그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 네. 그러면 청와대는 압박을 받죠. 그렇죠. 여당 의원들도 한마디씩 하기 시작할 그렇죠. 거고요. 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많은 이야기들 네. 이제 서로 교환을 하고 그 틈을 통해서 집단 지성도 형성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그 어떤 힘도 생겨나는 거죠. 아무리 지옥이라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포기하지 않는 것. 누구라도 영향력이 적다고 생각하더라도 가난해도 배움이 짧아도 나이가 어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네. 좋아요 누르기. 네. 부터. 네. 감사합니다. 큰 주제인 것 같은 헌법 얘기부터 좋아요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게 뭐 들으시는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스무스하게 잘 연결이 되고 정리가 잘 됩니다. 개헌이 필요한데 그 개헌은 어떤 개헌이어야 할지도 말씀을 잘 들었고요. 아주 진행을 참 잘하시네요. 아니 무슨 말씀을요. 근데 와 정말 안타까운 게요. 헤어질 시간이 돼가지고요. 사실 제가 한상희 교수님한테 궁금한 건 많은데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그냥 뭐랄까요 이제 뭐 법학자 또 특별히 그중에 헌법을 전공하신 분으로서 그냥 소박한 꿈이랄까 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저 한상희 교수님도 뭐 자녀 수명이 앞으로 한 4-50년밖에 안 남으셨을 테니까 우와. 네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이건 하나 보고 가고 싶다. 주로 이제 헌법학자면 국가단위 특히 대한민국에 대한 고민을 다른 어떤 분보다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네.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네. 꼭 보고 싶은 게 있다면 한두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모르겠어요. 참 많았었는데 네. 요즘에 와서는 이제 부쩍 늘어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네. 광화문 앞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문 바로 앞에서 모여서 네, 네. 집회를 하면서 왜 대선 공약 안 지켰느냐 항의를 하면은 대통령이 나와서 그 앞에 서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 못했다. 마이크 들고. 네. 네. 그래서 그 집회에 모인 사람들과 대통령이 난상 토론을 벌이는 그 장면. 네. 요즘 그게 제일 절실하게 보고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막 대통령이 다음 약속이 있는데 네. 비서가 와가지고 지금 가셔야 된다. 네. 잠깐만 국민이 더 중요하지. 10분만 더 얘기합시다. 막 이러고 팔 걷고. 그거 오바마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못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집회 모인 사람들이 깡패도 아니고 대통령한테 위해를 하지도 않거든요. 상상하기 네. 어려운 나라죠. 대한민국은요. 그렇죠. 네, 총도 없고. 예.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우리나라는 그때서 비로소 민주화된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쇼가 아니라 네. 국민들이 대통령을 해서 데모하면 네. 대통령이 직접 한번 챙겨보겠다. 네. 근데 국민들 얘기도 좀 들어보자. 그렇죠. 아니면 정말 네. 경호된 문제면 비서실장 나가서 좀 들어라. 네. 이런 대통령. 설명하는 사실, 대통령. 사실 네. 저번 그 청문회에서 제일 화가 났던 게 네. 불법 집회다. 왜 민중총궐기가 불법 집회냐 그러니까 청와대로 가자고 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이. 청와대로 가지 그럼 뭐 이 여권이 그 여당 의원들도 그러고요. 저 한강 밤섬으로 가요. 남이섬으로 글쎄요. 가요. 네. 청와대로 가요. 청와대로 가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네, 주권자인데.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리고 그거는요. 진짜 문학적 표현인 게요. 네. 건국 이래 청와대 근처 간 게 딱 한 번에 4.19 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 총 쐈죠. 네. 그것도 경무대였지만 아주 비슷하게 가지도 네, 못했거든요. 네. 효자동 로타리 정도 가버린 거고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그 구호를 외쳤다고 그게 불법이라면 나 진짜
아이고, 야, 그리고 하나 더 있으세요? 그런 모습. 대통령이 정말 시민과 함께 하는 거네요. 네. 또 하나는 조금 작은 거긴 한데요. 네. 뭐 작다기보다는 크죠. 네. 왜 총파업할 때마다 총파업하겠다면은 네. 정부가 나서가지고 무조건 불법이래요. 아, 네, 그렇죠. 좀 그 말 좀 안 들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노동조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조직이고 노동자에게 주어진 무기가 사실상 파업밖에 없는데. 그렇죠. 네. 하여튼 이 나라는 총파업에 대해서 합법이라고 정부가 승인해 준 제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루즈벨트나 오바마처럼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라고 적극적으로 권하는 네. 건 아니더라도 1919년 대한민국 건국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 2년 반 정도밖에 네. 안 네. 남았는데 2년 반 안에 대한민국이 되게 중요한 결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짜 개헌도 좀 네. 고민해야 되고 또 정권 교체라든지 이런 숙제도 있고 그래서 건국 100주년 기념식 같은 건 정말 시민과 대통령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렇죠. 네. 네. 우리 한상희 교수님의 꿈이 너무 금방 이루어져가지고 새로운 꿈을 꾸셔야 되는 새로운 숙제를 갖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요. 그것도 꿈이네요. 네, 우리 청취자들하고 인사 나눠주시죠. 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